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의 한 국유림. 두메산골이던 이곳은 지난 봄부터 벌채가 이루어지면서 푸른 빛을 잃었다. 이 일대에서 자라던 소나무, 잣나무, 화렵수 등 1만여 그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축구장 24배 크기인 17.5헥타르의 산에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나니 산은 그야말로 황무지가 돼버렸다. 이곳에 있던 나무들이 사실상 목재 가치가 없다며 모두 베어내고 대신 소나무와 낙엽송 등 목재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이른바 경제수를 심는 산림 경영을 위해 대규모 벌채를 한 것이다. 하지만 벌채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벌채를 하면서 깎여 나가고 나무를 운반하면서 파헤쳐져 숲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드문드문이 지금 가지가 덮어집니다. 찍고 해가지고 또 다른 벌채 지역을 찾아가 봤다. 목재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을 제거하기 위해 벌채했다는 이곳. 24헥타르나 되는 드넓은 산에 나무를 모두 베어버려 사방이 휑하다. 벌채할 때 생기는 나뭇가지와 뿌리와 같은 산림 부산물들은 산 곳곳에 어지럽게 방치돼 있다. 산림 부산물은 수거에 판매하려 해도 운반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산에 내버려 두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전국 국유림에서 벌채한 나무 가운데 목재로 활용된 비율은 60% 정도. 나머지 40% 이상은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 벌채한 곳마다 산림 부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방치된 산림 부산물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2년 전 폭우에 떠내려온 나무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강원도 홍천의 한 사찰. 사람보다 더 큰 나무들을 저렇게 사람 크기도 들 수도 없는 나무들을 장가지라고 벌채 후 산속에 쌓아둔 나무들이 폭우와 함께 한꺼번에 떠내려오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제 나무 뿌리라던가 이제 안 좋아서 치우지를 못하는 나무들은 이제 그대로 방치를 해놔서 또 이 물 내려가는 수로에다가 나무를 다 쟁여 놓으신 거죠. 그래서 네. 물이 빠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산사태가 난 것 같습니다. 벌채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나무를 한꺼번에 베어내면 많은 양의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고 흙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미생물의 활동도 활발해져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내뿜게 된다. 이런 가운데 큰 비라도 내리게 되면 미생물들이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수중 생태계에 영양물질이 증가하는 부영양화로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벌채에 따른 숲 생태계의 피해는 다양하다. 하지만 산림청을 비롯한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도 벌채 지역의 수질과 토양 변화에 대한 조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최근 5년간 산림청이 개벌, 즉 숲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베어내는 방식으로 벌채한 면적은 약 11만 3천 헥타르. 인천광역시나 울산광역시의 전체 면적보다 넓고 축구장 18만 4천 개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이다. 산림청은 벌채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010년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벌채 기준을 도입했다. 벌채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일 경우 10m마다 한 그루씩 또는 24m마다 3그루씩
헥타르당 50그루 이상의 나무를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베지 않는 나무는 다른 나무와 구별하기 쉽게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 산림청은 각 지방 산림청의 목재 생산량, 즉 벌채량을 정해주고 있다. 이 벌채량은 전국 5개 지방 산림청 그리고 산하기관인 각 국유림 관리소에 할당이 되고 이는 곧 각 기관의 실적으로 잡힌다. 그럼 같은 거지. 지방청에서 그냥 물량 조정을 한다고. 어린 니 300 해라. 그럼 협의해가지고 그럼 어디는 대상지 별로 없으니까 200.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게 일단 생산량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기간 평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간을 서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기관장들을 또 평가를 하고 지방청에서. 그럼 또 지방청은 또 본청에서 5개 관리청 지방청을 놓고 또 평가를 하고 지방청장을 평가를 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27개 국유림 관리소 직원들은 해마다 벌채 예정지를 찾는 게 가장 큰일이 됐다. 벌채가 금지된 보호림을 제외하고 벌채한 나무를 운반할 수 있는 임도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면 벌채 대상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벌채 대상지 선정 기준도 문제이다.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 3단계에 걸쳐 벌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기본계획, 지방산림청은 지역산림계획, 국유림관리소는 산림경영계획을 쓰고 10년 동안 벌채할 곳을 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벌채 예정지를 다 벌채하지는 못한다. 계획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원래 이 산지의 영림계획대로 이제 영리계획 편성해 조사를 산조사를 해가지고 영리계획 편성해가지고 여기는 언제 뭐 벌채를 하고 몇 년을 10년간 계획을 세우잖아. 근데 그게 산지에서 실제 뭐 장일 조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지. 보림 벌채 예정지를 넣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산림청은 내년부터 벌채 지역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제 설계 부분도 설계 부분에 있어 갖고는 외부인의 시각을 일부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벌채를 하고 나서 사후 관리 운영 부분을 조금 더 이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설계 감리를 하려고 하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일부 민간에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벌채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목재로 활용하기 힘든 불량 화렵수림을 경제림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벌채를 하고 있다. 72헥타르나 되는 면적을 3개로 나눠 벌채한다는 이곳. 이 지역의 생태 환경은 어떨까? 지난 2007년부터 환경부는 우리나라 전국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생태자연도를 만들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은 개발을 최소화해야 하는 지역이다. KBS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양평군 일대 벌채 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벌채 예정지에 포함된 숲 70%는 개발해서는 안 되는 생태자연도 1등급이었다. 비단 이곳뿐 아니라 분석을 의뢰한 9개 벌채 지역 가운데 5곳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는데 버젓이 나무를 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의 한 사유림. 이곳은 3년 전까지 50년 이상 된 소나무와 화렵수가 살고 있던 식생이 우수한 곳이었다.
그런데 산주인은 이곳에 활용 가치가 높은 낙엽송을 심겠다며 벌채를 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식생이 우수한 지역에 나무를 베어내면 식생 등급은 자연히 떨어지고 그곳은 개발 가능 지역으로 바뀐다. 이 같은 편법적인 벌채가 성행하지만 이를 막을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예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7.4%. 산림청은 2017년까지 21%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목재 자급률을 맞추기 위해 벌채를 늘리게 되면 편법적인 벌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숲과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안 생태형 휴양림으로 조성된 변산 국립자연휴양림. 현재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곳을 둘러봤다. 총 사업비 65억 원이 투입된 이곳엔 산림문화휴양관 2동 등 목재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 쓰인 목재는 모두 국산이 아닌 외국산이다. 목재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벌채를 늘리고 있는 산림청의 역설인 것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산 목재를 사용했다는 이곳. 이렇게 비용 문제로 국산 목재 대신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사용한 국산 목재 사용 비율은 40% 정도. 외국산 목재 사용률은 60%, 절반을 훨씬 넘어선다. 국가기관인 산림청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휴양림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 당시는 이제 대부분 그 미송이라는 그 나무를 이제 외국산 수입산 나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미송이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그 목재 가공이 좀 용이해가지고 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보다 가격이 비싸고 가공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적다는 국산 목재. 그렇다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연료용으로는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 압축연료 펠릿. 이곳은 연간 펠릿 2만 5천 톤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소비되는 펠릿의 양은 200만 톤이 넘는다. 현재 전국 24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펠릿의 양은 약 8만 톤. 결국 우리나라에서 쓰는 펠릿 96%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4% 정도만 국산 목재로 생산된다는 얘기다. 국산 목재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다지만 실제로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적은 양이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국산 목재.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목재 생산량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을 뿐 목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산림 정책 탓이다. 이런 문제는 사실 치산 녹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 험폐한 땅에 스스로 먹고 사는 만큼 그런 쪽만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카시아, 쌀이, 오리나무 이런 빨리 자라는 속속 쪽만 선택했지 뭐 이제 10년이나 20년 후를 바라보고 경제 자원을 만든다 그런 생각은 할 거리 없죠. 옛날에는 산림청장이 한 7, 8대 이전에는 전부 다 관료 출신들이 왔습니다. 언론사에 있던 사람도 가고 군인도 가고 막 이런 이때는 모조리 그러니까 상공학 시절 중에 재임했던 많은 청장들은 취임사가 목재 자금률을 몇 번 높이겠다.
언제까지 그것도 자기는 뭐 2년 또는 1년 재임하면서 한 20년 후에 몇 % 달성하겠다. 우리나라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산림 녹화를 이룬 이른바 산림 녹화 성공국가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그 기술을 외국에 전수해 줄 정도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민둥산에서 이룬 녹색의 기적이라 불렀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의 국토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황무지였기 때문이다.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고 화전민들도 산을 개간해 농사를 짓다 보니 산에 나무가 남아나지 않았다. 황무지가 돼버린 산을 푸르게 만들자는 치산 녹화 사업이 시작된 건 1973년. 주민들은 물론 학생과 군인, 공무원까지 총동원된 나무 심기는 경제개발계획과 맞물려 진행됐다. 국민 식수기관 과제를 같이 해서 전국적으로 사방공사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4년이나 앞당겨 완수하고 79년부터 제2차 10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 1976년도에 녹화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곳. 지금은 푸르른 잣나무가 우거져 있지만 예전엔 이곳도 벌건 황무지였다. 정부가 주도한 전국적인 치산 녹화 사업은 경제개발 개혁과 맞물려 빠른 시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기적 이후 40여 년이 흘렀다. 당시 녹화 사업을 담당했던 이들에게 산림은 자부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이룬 이 기적이 우리 산림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치산 녹화 계획을 시작한 이래로 황폐지를 복구한 그 모델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영급 구조가 30년생, 40년생, 50년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그 영급 구조를 가진 산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 선진국인 이웃나라 일본. 과연 일본은 어떻게 산림을 가꾸어 나가고 있을까? 도쿄에서 차로 5시간 거리. 일본의 동북부 센다이현의 벌채 현장을 찾아가 봤다. 4.7헥타르의 면적에 43년 된 삼나무가 울창한 이곳. 본격적인 벌채 수확을 앞두고 속과 배에는 간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무를 베고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는 임업기계인 하베스터. 이 기계를 사용하면 나무를 베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오래전에 벌채 작업이 기계화됐다. ハーベストを導入したのは約2年前です。で、それまではですね、本当はあんまりハーベスターはそれとちょっと似た機械でプロセッサーっていう機械があるんですね。で、それはバットができないだけで、玉切りと枝払いだけできる機械なんですけど、それは20年ぐらい前から導入してまして、日銀の場合はですね、機械を全部国からの補助をいただいて、50% の補助いただいて全部それてます。 기계를 활용하면서도 기계로 인해 숲이 훼손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또 벌채가 이루어지는 곳에 국유림 관리소 직원들이 항상 동행한다. 작업을 통해 산림이 훼손되는 걸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이다. 5달 동안 이루어지는 벌목. 감독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점검한다. 1週間に1回は最低出向くようにしています。
現場の進捗状況、まず契約して現場の進捗状況ですね、計画通り事業が進んでいるかどうかまず監督することですね。あと安全面で事故がないように作業が進められるように一応気を使って監督しています。 일본의 제주도로 불리며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유명한 미야자키현. 일본 내에서도 삼나무로 유명한 이곳은 홋카이도에 이어 일본 목재 생산량 2위, 삼나무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일본이 인공림을 조성하기 시작한 건 우리보다 20년 앞선 1955년부터. 국유림 758만 헥타 가운데 인공림은 30%, 나머지 70%는 천연림이다. 이 가운데 인공림에서만 목재를 생산하는데 연간 생산량 236만 입방미터, 자급률은 29%에 이른다. 우리의 산림청과 같은 일본 임야청은 본격적인 벌채에 앞서 국유림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벌채 조림 계획부를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상의 후 계획을 세우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まず最初の1回目っていうのは計画の案を作る前にですね、どういった要望があるのかどうかといったことを把握するために1回聞きます。でその意見を聞いた上で計画の案を作りまして、計画の案を作った後にもう一度2回目の、国民の皆様から意見を聞くと。 벌채할 때는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2중 3중으로 벌채를 계획하고 검토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산림 훼손이나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계획적인 벌채는 당연히 목재 활용도를 높여준다. 미야자키현에 자리 잡은 한 목재 회사. 1946년 설립된 이 회사는 3대에 걸쳐 벌써 68년째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건축 자재부터 일회용 젓가락까지 나무를 이용한 각종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건축 자재로 쓰기 위해 여러 개 나무 조각을 붙여 만드는 집성재를 주로 생산한다. 我々の扱っている木材はこの宮崎で、宮崎の人が育てた山から、生産された木材を利用しています。ですので、最低でも40年50年という年月をかけて、作られたものですから大切に木を最後まで木として使っていく利用していくそのためのものづくりに一生懸命取り組んでいます。 이 회사의 연간 목재 사용량은 10만 입방미터. 예전엔 목재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전량 등유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목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바이오매스로 바꾸어 연간 1억 8천만 행이나 됐던 등유 사용량을 30%가량이나 줄였다. 4개 회사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프리컷만을 생산하는 공장. 목조주택에 사용하는 목재인 프리컷. 이곳은 삼나무 집성재로 프리컷을 만든다. 프리컷의 장점은 전통 방식대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것. 그리고 원목과 달리 강도가 일정하며 소비자들의 요구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프리컷 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매출액 16억 엔 가운데 1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이다. 공주 한옥마을도 이곳에서 프리컷을 공급받았을 정도이다. 監督の方と初めて仕事させていただいたのが、7、8年前になります。で、当初は1年にプロジェクトが1個あるかないか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も、最近については
1ヶ月に2、3頭いただいたりとか、それぐらいの頻度まで仕事が増えてきています。これから先についても円安の傾向もありますので、今まで以上に仕事をいただけ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오래전부터 목재 활용 기술을 발전시켜온 일본. 또 다른 목재 활용 현장을 찾아가 봤다. 야구 선수들의 훈련 캠프가 차려지는 실내 도움. 이곳은 2012년 7,400그루 분량의 삼나무 집성재를 이용해 도움의 윗부분 구조물을 만들었다. 직경 122m, 높이 38m. 31억엔의 비용을 들여 만든 트러스트형 도움 구장. 이는 삼나무에 대한 기존 관념을 깨뜨리고 복원력이 강한 삼나무의 성질을 잘 이용한 것으로 외국산 나무를 일본산 삼나무로 대체한 것이었다. この杉は、辛くて柔らかいというのが特徴ですね。杉の特徴ですね。で、日本の住宅ではほとんど杉を使っています。杉、ヒノキとか使ってるんですけど、宮崎は杉さんでは、国内でも有数の5本の指に入っておりますので、それをうまく利用してこういう形でできているというのがすごく自慢、宮崎県として自慢です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목재와 친근해질 수 있도록 건물 전체를 목재로 짓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토요일 오후 미야자키시의 아트센터. 이곳에서는 2년 전부터 매주 토요 목공 수업이 열린다. 지역 제재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삼나무 짜투리를 무료로 공급받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自分で設計したり、遊びたいものでも、自分で考えて、自分で道具を使って、一から作り上げていく。で、作り上げてその喜びと、あとそれを使って遊ぶ楽しみ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辺を体験してもらえればいいと思っています。이런 활동으로 시민들이 지역의 살림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나무의 소중함을 깨닫는 독특한 지역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日本の山っていうのがですね、なかなか管理できないような状況になってますので、やはり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みんなが考えてですね、日本の山を守っていくような気持ちを持ってもらうっていうことを一番に考えています。それと昔から日本は木の文化って言われてたんですが、そういうふうな木の文化がだんだん薄れつつ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ふうなところをもう一度考え直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ようなことでやっております。 일본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1955년부터 일관되게 조림과 벌채, 그리고 목재 활용에 대한 산림 정책을 펼쳐온 일본. 계획적인 산림 정책, 그리고 이를 실천하려는 정부의 노력. 국산 목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국민들의 관심.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 산업과 문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일본에 비해 20년 늦게 조림 사업을 시작한 우리. 나무를 심는 데만 급급했던 70년대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50년 이상 된 아름드리 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청정지역 강원도 홍천군 자운리. 얼마 전 벌채가 시작돼 자운리 주민들은 몹시 분개하고 있다. 이거는 범죄 행위. 이건 자연님이었죠. 천혜의 자연님이 아무도 건드린 게 없었어요. 비라도 좀 오거나 태풍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이 밑에 아마 농경지나 그 밑에 흙탕물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한강에 유입될 텐데 이건 대책을 어떤 방법을 써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대책에 대한 것도 지금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산림청에서 지금 얘기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까기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산림청에다. 천연님이었다는 이곳.
그런데 마구잡이 벌채로 산은 파헤쳐져 있었다. 50년이 넘었다는 나무들도 모두 잘려나갔다. 주민들은 이곳이 능이버섯과 송이버섯이 나오는 참나무와 소나무 군락지였는데 벌채로 숲이 파괴되면서 모두 사라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파헤쳐진 산의 생태계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라는 것이다. 좀 많이 답답하죠. 이런 거를 산림청에서 주민들 허락 없이 이렇게 자기네 멋대로 이래 한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산림청에서 이런 걸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를 한다는 자체가 싫고 나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산림청은 쓸모없는 불량 화렵수림을 베어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어 경제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78헥타르나 되는 대규모 벌채. 하지만 산림청은 사전에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이것은 저희 선산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산인데 그것을 이렇게 주민 설명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해송을 했다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벌채할 때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절차는 없는 것일까? 산림청은 사전 협의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각 지방 산림청별로 운영되는 벌채 사전 심의회는 명칭도 내용도 제각각이다. 더욱이 사전 심의회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통보 수준이다. 주민분들 의견을 듣는 게 벌채를 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할 이런 그런 거라기보다는 주민분들이 나 여기에 어떤 조림 수종이 심어져서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벌채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용화하는 게 좀 주죠. 이 나무들은 벌채를 둘러싼 이런 갈등은 앞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림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일단 벌채를 하면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가 되고 있거든요. 벌채를 해서 돈이 얼마가 남고 목재 생산이 얼마큼 되고 이 부분만 고려가 되고 있는데 그거 부분 말고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산에 사는 생물, 동물 그리고 희귀 약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 시뻘겋게 말라 죽은 소나무를 베는 작업이 한창이다. 원인은 소나무 재선충병. 올해 김해 지역에서만 16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모두 베어졌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잘게 부수거나 약품 처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가장 심각한 제주도는 아예 재앙 수준이다. 죽은 소나무를 베어내는 데만 올 한 해 447억 원이 들어갔을 정도이다.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죽은 소나무는 약 218만 그루, 올해도 110만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 최근 들어 특히 부산, 경남 등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의 피해가 컸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 1mm 미만인 이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하면 감염된 소나무는 100% 말라 죽는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한 번 걸리면 속수무책이다.
결국 죽은 소나무 대신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수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국 6대 도시의 과거 100년, 앞으로 100년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지난 100년 동안 온도가 1.8도 상승했지만 앞으로 100년 동안은 5.3도, 약 3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팀이 앞으로 100년 동안 소나무 서식지를 예측해보니 소나무 숲 75%가 사라지고 4분의 1 정도만 남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산림청이 벌채 지역에 심은 나무는 소나무가 절반에 이른다. 기후가 우리나라도 온난화되면서 그 재선충이 자꾸만 저 제주도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백두대간을 빼고는 앞으로 한 근 10년이나 20년 안에 소나무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자꾸만 그 소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그 뭐 병을 와서 병 보고 와서 여기 먹잇감이 있으니까 먹어라 하는 그런 조림 정책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앞으로 벌채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 수종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산림청이 진행한 조림 사업을 살펴보면 수종 선택과 변경에 장기 계획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산림청은 벌채 3년 전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림 수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조림할 때는 70% 가까이 수종이 변경되고 있다.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조림 수종 선택. 산림청의 벌채 조림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이제 벌채를 딱 하면은 이 지역은 되게 심겠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5% 우리 양면을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그게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양면 따로, 벌채 따로, 그리고 따로. 그거는 어제 오늘이야. 아름드리 소나무와 화렵수가 자라고 있던 숲. 2011년부터 2년 동안 39헥타르나 되는 큰 면적을 벌채했다. 그런데 최근 이 주변에서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사냥이 발견됐다. 벌채 지역은 사냥이 발견된 지점에서 2-3km 떨어진 곳. 그러나 벌채가 이루어지기 전 야생동식물 서식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실제로 전국의 벌채 예정지에 대한 환경조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지금 하고 있는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환경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어떤 산림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성 검토를 통해 가지고 진짜 여기에 나무를 베어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40여 년이 넘은 우리나라 조림 역사.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이제는 우리의 숲을 가꿀 때 경제 논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환경까지도 고려한 폭넓은 시각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번 베어낸 나무를 되돌리려면 또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연한 그 생각을 지금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환산한 가치는 연간 109조 원에 이른다. 목재 생산과 휴양 치유 기능에 더해 홍수 조절, 산사태 방지, 정수, 대기 정화 등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이다. 70년대 우리가 땀으로 전국 각지에 심었던 나무들은 40년이 지난 지금 목재로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벌채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제 나무를 얼마나 많이 벨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산림 정책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